집권 여당 새 원내대표에 3선의 윤재욱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윤신임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의 폭주를 민심의 힘으로 막아내고 국민 신뢰를 회복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등 텃밭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가뭄 피해 지원 성금을 전달하고 지역 수건 사업인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흘간 본격 가동됩니다. 총 100명의 여야 의원이 나서 정개특위에서 의결한 3가지 안을 놓고 집중 토론할 예정입니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이슈를 분석해보는 청년맛수. 국민의힘의 새 원내대표 선출 소식을 비롯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MZ세대를 겨냥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여야 행보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7일 금요일 국회 라이브6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이 새 원내대표에 대구 달서 을을 지역구로 둔 3선의 윤재욱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윤신임 원내대표는 거야 폭주를 막고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 정권 교체를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홍예진 기자입니다. 윤재욱 의원이 소속 의원 109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65표를 얻으면서 경쟁자인 김학용 의원을 제치고 국민의힘의 새 원내 사령탑이 됐습니다. 윤 신임 원내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대선 당시 선거 상황실장의 자세로 돌아가 원내대표직을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거대 야당의 폭주를 막아내고 총선 승리를 통해 정권 교체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거대 야당의 폭주를 민심의 힘으로 막아내고 의회 정치를 복원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내년 총선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승리하여 정권 교체를 완성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을 활짝 열겠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경찰대 출신으로 경북지방경찰청장 등을 역임했고 2012년 총선에서 대구 달서을에 출마해 당선된 이후 3선을 지냈습니다. 또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선대위 상황실장을 맡으면서 대표적 친윤계 인사로 꼽힙니다. 김기현 대표 등 지도부가 모두 친윤계로 꾸려지면서 당정 소통 등은 원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소야대 상황 속에 여당의 신임 원내대표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당장 양국관리법과 특검 등 4월 임시국회의 현안들을 놓고 야당과 협상을 벌여야 하는데 윤 원내대표는 이른 시간 내에 민주당 지도부와 만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제 협상이 사실상 그 테이블에 같이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또 민주당 지도부 만나서 필요한 일들을 의논해 보겠습니다. 또 내년 총선을 1년을 앞두고 당 지도부의 잇단 실언 등으로 떨어진 지지율을 올리고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 지지 기반인 광주에서 민생행보를 펼쳤습니다. 가뭄이 발생한 광주 전남 지역 지원을 위해 성금을 전달하고 지역 수건 사업인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김희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텃밭인 광주를 찾아 지역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이 대표는 광주 전남 지역 가뭄 피해 지원을 위해 17개 시도당과 중앙당에서 마련한 성금 1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어 현장 최고위를 연 이재명 대표는 지역 수건 사업인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방위에서 처리됐다며 본회의에서도 처리되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 여당에 대한 공세도 펼쳤습니다. 이 대표는 식량 주권을 위한 쌀값 정상화법 거부에 이어 필수 민생 법안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통해 발목을 잡으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전략작물 직불제를 확대하고 적정 쌀값을 20만 원 목표로 선제적 시장 격리를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눈 가리고 아웅하는 모습이라며 쌀값 정상화법 재표결 처리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정권이 하는 줄 아는 일이 결국 거부 정치뿐인 것 같습니다. 야당과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오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오기는 국정 실패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정부의 쌀값 안정 대안은 거부권 행사를 모면하기 위한 빈깡통 꼼수 정책에 불과하다며 윤재옥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식량 자급과 쌀값 안정을 위한 TV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밖에 이 대표는 다음 달 5.18 민주화 운동 43주년을 앞두고 역사와 정의를 부정하는 정부 여당의 망언이 5월 정신을 모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4.3 사건의 완전한 해결이라던 대통령의 약속은 부도났고 5.18 정신 계승 약속도 대국민 거짓말로 귀결되는 모습이라며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고 망언 인사들을 일벌백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틀째 일본을 방문 중인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책단은 후쿠시마현 시의원과 만나 의견을 들었는데 시마 아케미 시의원은 오염수 방류에 대해 찬성하는 현지 주민은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책단은 또 후쿠시마 공동진료소를 방문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피해와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대정부 질문을 마친 국회, 다음 주에는 더 숨가쁘게 돌아갑니다.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전원위원회가 본격 가동되고요.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도 열릴 예정입니다. 다음 주 국회 주요 일정을 강민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선거제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전원위원회 집중 토론이 본격 시작됩니다. 100명의 여야 의원들이 비례제와 지역구 선거제를 중심으로 나흘간의 난상 토론을 통해 단일한 도출 시도에 나섭니다. 의원 개개인 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데다 국민의힘에서 제기된 의원 정수 축소 주장에 야당이 반발하고 있어 논의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국회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마당에 신뢰 회복을 위한 특권 내려놓기조차 없이 선거제도만 개편하자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인기 영합주의로 이번 선거법 개혁에 대한 의지의 예봉을 다 꺾으려고 하는 것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오는 13일엔 4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제6국권 행사에 다시 국회로 넘어온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무기명 투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이 양곡법 진위를 따진다며 11일 개최를 예고한 농해수위에 정부 여당은 또다시 불참할 것으로 보여 대치 국면은 더 악화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진정 농업의 미래와 농민의 삶을 걱정한다면 13일 본회의 재표결에서 양심과 소신대로 결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미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과 민주당에서 본회의 직부의를 예고한 방송법, 노란봉투법 등도 쟁점입니다. 민주당은 13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입장이어서 대통령의 잇따른 거부권 행사와 함께 여야 갈등이 더 증폭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법안 상정에 키를 쥐고 있는 김진표 의장이 표결에 바로 붙이지 않고 중지안을 내며 여야 합의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법과 간호사법은 좀 더 양당의 의견 차이를 좁힐 필요가 있지만 본회의의 직회부에서 표결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특검 문제도 뇌관으로 다음 주 법사위 심사에서 거센 공방이 전망됩니다. 14일엔 지난주 파행으로 끝났던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관련 청문회가 다시 열리며 연금특위에선 다음 주 수요일부터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농민들에게 지급되는 국고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입법을 통해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년간 부정하게 지급된 국고 보조금이 79억 원에 달한다며 이를 관리할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손경자 농림축산식품부 차세대 농정 시스템 구축반 과장은
농업인 부정 수급을 검증하는 통합정보 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이 이르면 2025년 한일 대륙붕 7광구 공동개발협정을 종료 통보할 것에 대비해 정부가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이 일본의 7광구 공동개발협정 이행을 촉구하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7광구를 의제로 상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광구 인근에서 일본과 중국이 공동 개발을 추진 중인 만큼 국제 해양 주권과 군사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정민정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한일이 함께 공동개발구역의 석유자원 매장 가능성을 확인하고 한중일이 동중국해 공동개발협력체제를 모색하는 것을 과제로 꼽았습니다. 신임 국회 입법조사처장으로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가 취임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늘 박상철 교수를 제9대 국회 입법조사처장으로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박상철 신임 처장은 성균관대에서 박사를 취득한 뒤 1998년부터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의원과 국회 혁신자문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박 신임 처장은 취임식에서 입법조사처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국회 공신력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도서관이 오늘부터 9일 일요일까지 국회 도서관 야외 공연장에서 책과 함께하는 국회 도서관 봄꽃 축제를 진행합니다. 축제에서는 가수 김정균 등 다양한 뮤지션의 음악을 즐길 수 있고 20여 개 출판사 등이 운영하는 북마켓 부스에서 책갈피와 방향제를 만드는 체험 활동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축제 기간 동안 매일 오후 2시에 음악이 있는 북토크가 열리는데 대산대학 문학상을 수상한 육호수 시인 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국회에서 열리며 누구나 즐길 수 있습니다. (4월 7일)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정치톡은 학폭과 공천 배제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학교폭력 대책을 내놨습니다. 학폭 기록을 대입엔 물론이고 취업에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언급됐고요. 기록 보존 기간도 대폭 늘리는 방안을 내놓은 것. 이처럼 그 어느 때보다 학폭 이슈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이 제기돼서 논란입니다.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오산 운천고 졸업생이라고 밝힌 여성이 인터넷에 이 학폭, 집단 괴롭힘 폭로와 사과 요청하는 글을 올린 게 발견이 된 것인데요. 이 글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길 바랍니다. 네, 피해자는 그래서 지난 2012년 안 의원 아들이 자신과 남자친구 데이트 장면을 몰래 촬영했으며 사진 등을 캡처해서 단체 카톡방에 공유해 조리돌림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체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을 행사했다고도 밝히면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제 아들 학폭은 없었고요. 장해찬 최고위원께서 사과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리고요. 장해찬 최고위원이 사과를 하지 않으면은 본인에게 책임을 물어야죠. 앞뒤가 좀 맞지도 않고 이 모양 때린 것도 아니고 욕한 것도 아니고 빵셔터를 시킨 것도 아니고 이게 뭐지? 안 의원이 이처럼 아들의 학폭 의혹을 부인하면서 법적 책임을 거론하자 장해찬 청년최고위원은 자신을 고소한다면 진실을 밝히는 차원에서 환영한다며 청문회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 공천 배제 기준에 학교폭력을 포함하기로 해서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아울러 자녀의 학교폭력을 은폐하려고 한 사실이 드러난 후보자의 경우에도 공천 부적격 심사 기준에 포함할지도 검토 중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정치톡은 전광훈 축출론입니다. 재보궐선거 참패와 지도부의 잇따른 말실수 그리고 지지율 하락 등으로 고전하는 국민의힘 안팎에서 이제야 전광훈 목사에 대한 축출론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2019년 공천 과정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주장과 요구를
하고 그래서 제가 더 같이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좀 밝혀줄 수 있습니다. 과도한 공천적으로 하는 거죠. 숫자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당에서 축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절해야 된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역시 전 목사의 세력을 당원 전수조사를 통해 탈당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최근 전강훈 목사와 정면 충돌하기도 했던 홍준표 시장도 당원 전수조사를 언급했습니다. 전 목사 측에서 책임당원을 우리 당원에 많이 집어넣었다고 해요. 내부 경선 때마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손을 안 벌릴 수가 없었겠죠. 이참에 책임당원을 전수조사를 내야 돼요. 전수조사에가 책임당원 정리를 내야 돼요. 오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윤재욱 의원도 극우와 철저히 거리를 두겠다면서 출마 정견 발표에서 말한 바가 있습니다.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전강훈 목사를 포함한 이른바 극우 세력과의 거리 두기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이 같은 태세 전환이 지지율과 당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수톡이었습니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해보는 국회 라이브6 청년마스. 오늘도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문성호 국민의힘 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마스라는 코너 이름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제가 또 진행을 함으로써 온전한 청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앵커님이 섭섭해하시지 않을까? 그런가요? 마음만큼은 청년의 마음으로. 네. 자, 여당의 새로운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3선의 윤재욱 의원이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는데요. 지난 대선 때 당 선거대책본부 상황실장을 맡으면서 당시 그 윤석열 대표를 옆에서 도운 친윤 성향을 꼽히는 인물입니다. 이제 그 새 지도부 모두가 친윤계로 채워진 것 같은데요. 이준석 전 대표 체제 때와 비교를 했을 때 그 정치적인 연륜에서는 좀 강점을 갖지만 아무래도 좀 다양성이 부족하다 그런 지적이 나오기도 하는데 우리 청년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성호 대표님부터 이야기해 주실까요? 저는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좀 네. 많습니다. 이제 실제로도 이번에 이제 원내 대표께서 이제 선출되시기 전에 당에 있었던 이야기가 뭐냐면은 지도부 구성에 아무래도 좀 대구 경북 쪽 아니면 경상도 쪽으로 좀 치중이 되고 있다 6명이 보니까 지금 최고위원 안에서 네. 영남권 6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원내대표는 좀 다른 수도권이나 뭐 이런 쪽에서 낼 수 있는 게 좀 더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율하기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 이제 원내대표까지도 이제 경상도 쪽으로 결국 치중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떤 기성의 저희의 지지층들을 결집시키는 데는 지도부가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사실은 선거라는 것은 각 이제 거대 양당 두 곳에 이제 30%대 지지층을 결집하는 것보다는 중도 40%를 얼마나 가져오느냐로 갈리는 것이 이제 투표거든요, 선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지도부가 과연 어떤 저관여층, 기존의 저희를 지지하지 않던 지지층을 과연 끌어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좀 우려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이준석 대표를 대표로 되는 뭐 친이계 뭐 이런 부분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저희가 대선 때까지만 해도 청년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의 어떤 기성 세대 간에 꾸준히 지지하지 않았던 40대보다도 20대 지지율이 더 낮은 게 지금 형국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조율을 하려는 움직임이 뭐 좀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새 지도부 9명 중에 또 5명이 60대 이상이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문성호 대변인이 이야기하시는 것과 좀 동의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냐면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고 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잘 듣는 것인가. 이미 말을 잘 들을 사람들은 많은 것 같아요. 이미 지도부에. 그렇다고 하면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약점을 보완한다던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보이지 못하는 모습을 원내대표라고 하는 상당한 어떤 권력자가 보완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게 하는 어떤 중요한 어떤 요소인데 그것들을 원내대표가 채워줄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런 기대는 전혀 충족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내대표 선거 자체도 거의 주목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줄 서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되든 별반 차이가 없다는 측면에서 그랬던 것 같고요. 또 하나 더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 원내대표는 다른 정당과의 협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쨌건 국회라고 하는 건 여러 정당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자신들의 이해를 반영하고 어떤 것들은 양보하기도 하는 게 본래의 일이어야 되는데 이번에 취임을 하신 다음에 원내대표께서 이야기하신 것도 대선 때 상황실장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회 내에서 역할을 이야기하신다기보다 그냥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 설정을 중심으로 네. 일성을 하신 걸 보면 어떤 국회 내에서 협치도 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어떤 그 여당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두 분께서 이렇게 친윤을 강조하셨는데 정작 오늘 그 윤재욱 당선인은 화합을 얘기했습니다. 이제 그 이준석 전 대표 등과 비윤계들과 함께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친윤계와 비윤계 화합을 이끌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화합이 저도 이루어진다면 너무 좋겠지만 이제 이 화합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제 뭐 이준석 대표와 화합을 얘기하시는 분이든 아니면 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뭐 비판을 하는 당내 목소리든지 간에 이것이 뭐 개인의 호불호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 당을 위해서 저희 당의 총선 승리와 그 총선 승리 이후에 저희 당의 이제 국정 운영을 위해서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저는 화합을 하지 않더라도 이준석 대표가 있었을 때는 왜 우리가 젊은 층과 뭐 아니면 기성의 저희를 지지하지 않았던 호남층도 저희가 15% 넘게 지지를 이번에 지선 때 받고 했었거든요.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했었는가? 이런 걸 분석해서 어떤 그런 정책적인 부분을 계승하는 것이 저는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화합을 이야기하시면서도 이준석 대표 체제 당시에 우리가 어떤 개혁적으로 실행했던 정책들을 좀 폐지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번에 뭐 얘기했던 PPAT 폐지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네네. 이게 개전의 어떤 공천을 개혁하겠다는 또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정책 같은 거는 다 제자리로 돌려놓으면서 화합을 하겠다라는 것은 결국 저쪽에서 우리에게 항복하고 들어오라 얘기밖에 안 되는데 이 대표 측에서 그걸 받아들일지도 모르겠고 받아들인다고 한들 그런 모습을 보고 기존에 이제 어떤 우리에게 지지층을 보였던 기성의 지지층과는 다른 새로운 지지층들이 꾸준한 지지를 보일 것인가 여기에도 또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화합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당내 개혁을 어떻게 완수해 나갈 것인가 이것이 더 먼저 보여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지도부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리고 그 윤 원내대표가 거대 야당의 폭주를 견제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 민주당과의 관계 어떻게 될까요?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고 있는 대통령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원내대표마저도 사실은 상대당을 되려 이제 폭거라고 이제 규정하고 이렇게 관계를 설정해 나간다고 하면 관계가 좋아질 리가 없죠. 반복해서 이야기 드립니다만 사실은 이제 국민들이 바라는 국회라고 하는 거 각자 이제 진영의 이야기를 대변하면서도 공통점을 찾아서 진행할 것은 진행하길 바랄 텐데 그런 것들을 기대하기가 어렵고 사실 그렇게 해서 국회가 마비된다거나 혹은 아니면 정부의 어떤 운영이 원활하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사실은 대통령에게 물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대통령제 국가고 대통령이 많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협치가 안 된 것에 대한 책임도 물론 지금 여당은 계속 그 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하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대통령의 권한에 비해서 지금 전혀 노력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 그러니까 협치가 안 되는 것에 대한 책임도 역시나 윤석열 대통령을 향할 거라 그것을 좀 완화할 수 있는 원내대표 역할이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할 것 같아 역시나 아쉽습니다. 네, 여당 측 내년 총선에 빨간불이 켜진 걸까요? 이틀 전 치러진 4.5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그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울산에서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내년 총선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여당 지도부는 이번 재보궐선거로 아직까지 그 총선을 재단하는 건 좀 이르다 이런 반응으로 엇갈렸는데 어느 쪽에 동의를 하시는지요? 물론 뭐 1년 정도 남았으니까 지금 결과가 뭐 내년 총선까지 무조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뭐 좀 섣부른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국민의 준엄한 경고라는 것을 저희 지도부가 인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울산 지역이 저희 당이 원래 지지세가 좀 높은 지역이 실제로 또 이번에 지역구인분이 이제 최고 지도부에 들어가시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 기성의 어떤 투표 성향대로였다면 저희가 승리를 했어야 되는 지역구였거든요. 근데 이것을 실제로도 민주당 측에서도 이번 선거 분석을 이전에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하면서 본인들이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분석하셨던 분들이 많아요. 상대편에서 마저조차. 그랬는데도 패배를 했다는 것은 지금 이것이 단순히 뭐 어떤 작은 지역에서 일부만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적신호다. 그러니까 지금 남은 1년 기간 동안 저희가 어떤 당내를 개혁하고
하고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를 제대로 호소하지 못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또다시 참패할 수 있다. 이런 우려 섞인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전주 울에서도 작년에 비해서 절반으로 그 지지율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렇죠. 전주 완산구의 대선 득표율이 15%였는데 완산구 안에 있는 이번 지역구가 8%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서신 정책을 하겠다고 국민의힘에서 되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를 받아놨다는 건 아마 뼈아플 것 같고요. 울산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대1 구도였습니다. 보통 이제 가끔 이제 민주당이 거기서 이길 때도 다자 구도에서 민주당이 이기는 경우는 있었어도 이렇게 1대1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은데 울산에서 민주당이 이겼다고 하는 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빨간등이 정말 켜진 거예요. 근데 지금 지도부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전체 재보궐에서 다수를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뭐 괜찮다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 과거에 더불어민주당이 2020년 총선에서 크게 이기고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많이 졌습니다. 근데 그때 민주당 내에서 그래도 우리 2020년에 많이 이기지 않았냐. 그래, 대선은 다를 거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21년에 진 걸 두고 우리가 지금 바뀌지 않으면 정말로 절대 대선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마음먹었다라고 하면 저는 이번 가까운 대선도 어떻게 됐을지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했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있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좀 잘 못하지 않냐. 라고 하는 핑계를 가지고 혁신을 막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게 되면 내년 총선의 결과는 뭐 불을 보듯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신 지 계속 이래로 지지율이 계속 낮아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국회 전원위원회가 국회의원 선거제 개편을 두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합니다. 김기현 대표가 의원 수를 30명 정도 줄이자고 제안을 하면서 의원 수 조정 논쟁의 불씨가 되살아나는데요. 당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고요. 당 안팎에선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는데 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진짜 국면 전환용이죠. 사실은 이제 국회의장 자문위원회에서 의원 정수를 50석 더 늘리자라고 주장했던 건 벌써 꽤 오래 전이거든요. 네. 그때는 입장을 안 내시다가 최근에 이제 조수진 최고께서 밥 한 공기 먹어서 이제 쌀 문제 해결하자라고 하니까 국민들이 아니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을 왜 우리 시민들한테 밥을 많이 먹으라고 하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어떻게든 덮어야 되니까 국민들이 사실은 정치에 대한 혐오 정서가 있고 이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축소하겠다 이렇게 이제 던진 것인데 네. 사실 내용적으로도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국민들의 정서를 이해한다 손 치더라도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당 국회의원 수가 되게 낮은 국가 중에 하나예요. OECD 평균으로 치면 10만 명당 1명 정도의 국회의원을 두고 있는데 저희는 17만 명당 1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OECD 평균으로 하면 504명 정도가 돼야 돼요. 근데 꼭 그렇게 하진 않더라도 전체적인 국제적 기준으로 봤을 때 의원이 늘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사실 객관적인 사실이고요. 또 하나 더는 선거제 개혁을 하겠다고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그걸 이제 연초에 이야기를 하셨고 그 의견을 받들어서 한다 손 치더라도 선거제 개혁을 통해서 정치가 바뀌려고 하면 사실은 국회의원 수를 증원하는 게 더 현실적 방안입니다. 왜 그러냐면 253개의 지역구가 이미 있고 이것을 줄이려고 하면 현역 의원들을 설득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되려 증원을 해서 여지를 만들고 이걸 비례대표로 쓰든 아니면 중대선거구제로 쓰든 이런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다시 막아놓고 심지어 줄여서 뭔가를 개혁하겠다는 건 개혁을 안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김기현 대표께서 나는 개혁할 마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세부적인 사안은 이제 최고위원님께서 잘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좀 정서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어떤 정치인 특히 국회의원에 대한 혐오 정서가 또 우리나라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권을 누리는 사람을 숫자를 줄이겠다 이런 게 뭔가 좀 좋게 들리실 수 있지만은 숫자를 줄인다는 것은 결국 남은 인원이 늘리는 특권이 더 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의원이 자기가 발휘할 수 있는 권한이 더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어떤 특권을 내려놓겠다, 뭐 특권을 더 추가하겠다 이런 관점으로 보실 게 아니라 오히려 저는 국민들의 의견이 좀 더 다양하게 대변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정족수가 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젠더 이슈 같은 경우가 2030 세대에게는 굉장히 핫한 이슈였지만 그것이 정책적으로 발현되기까지는 꽤 어려웠던 부분이 뭐냐면은 뭐 어떤 이 젊은 층들이 특정 지역에 몰려서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어떤 지역구적으로 의원을 내기에는 이슈가 조금 가지는 힘이 약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정족수가 늘어나고 뭐 비례대표제나 이러한 국민들을 대변하는 새로운 제도들이 더 발명되어야 그리고 더 우리 제도 안으로 들어와야 이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제대로 올바르게 대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숫자를 줄이고 뭐 이걸 누리는 특권층을 저희가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여야가 모처럼 의기투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아침을 제공하는 그 1,000원의 아침밥 사업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총선을 앞두고 MZ세대 표심 잡기 경쟁에 나선 것 같기도 한데 이재명 대표가 또 오늘 전남대에 가서 또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그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호응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요즘 너무 밥값 비싸지 않습니까? 너무 비쌉니다. 그 순댓국이 10,000원 하는 걸 보고 10,000원이 넘는 것도 많고요. 네, 네. 지금은 좀 익숙해졌는데 처음에는 좀 적응이 안 될 만큼. 근데 그 10,000원이라고 하는 돈이 뭐 물론 최저임금이 좀 계속 올랐긴 하지만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어쨌든 대학생들에게라도 그 어떤 식비 부담을 줄여주는 건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좀 더 나아갈 것은 이제 대학생만 청년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직장으로 돈을 번다 손 치더라도 20대에 돈을 버는 분들은 좀 저축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식비는 어떻게 줄여줄 것인가 이런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교통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산단에 있는 근로자분들에게 최소한의 어떤 교통비라도 지원을 해서 그 청년 동행카드 그 네. 복원을 또 제안하기도 했죠.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어떤 소득에 대한 여지를 좀 만들어 드리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경쟁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이야기한 것에 민주당이 그 하나 더 보태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지금 국민들이 겪고 있는 어떤 지금 물가 부담을 어떻게 낮출 것인가를 더 이런 방식으로 경쟁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저도 지금 이제 뭐 이런 1,000원 밥, 이제 학식, 뭐 급식 이런 뭐 정책이 지금 호응을 잇고 있고 또 뭐 이런 것이 확대되는 것은 정말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얘기하신 대로 물가가 굉장히 비싸지고 있고 학생들이 보통 소득이 없거나 그래서 적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정책은 어쨌든 결국에는 정부 지원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기가 사실 쉽지 않고 지속된다 해도 꾸준히 어떤 정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도 물론 있어야겠지만 사실 청년들이 기존의 어떤 정치인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뭐 우리 밥 먹을 돈 없으니까 밥값 내려달라 이런 걸 요구한 건 아니었거든요. 저는 이제 지금 2030 세대가 가장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는 키워드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공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도 좋지만 이런 청년들이 정말 요구하는 공정에 대한 정책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이거 하나에 묻혀서 이야기가 나오지 못하는 현상이 될까 봐 좀 우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혜적인 정책만으로 청년의 표심을 사려고 하지 말고 청년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거에 좀 더 기울이는 모습도 함께 보여주셨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요. 학폭에 관련한 그런 내용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두 분 혹시 보셨나요? 네, 재밌게 봤습니다. 두 분 다 재밌게 보셨군요. 자, 그 학교 폭력에 대한 그 복수를 다룬 네. 드라마였죠. 네. 정순신 변호사 그 아들의 논란으로 그 학교 폭력에 대한 사회적 공분 또한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차기 총선의 공천 배제 기준에 학교 폭력 이력을 포함하기로 했다는데 공천 심사 기준에 학교 폭력이 명시가 되는 건 참 이례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게 이제 범죄 혐의 같은 경우는 그 이제 공천 기준에 배제 요건으로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음주운전 뭐 3회 이상 아니면 몇 년 이내에 음주운전이 있으면 뭐 자동 배제 뭐 이런 방식으로 두긴 하는데 학교 폭력을 넣는다고 하는 건 좀 이례적인 건 맞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공천 기준에 넣겠다고 하는 건 여기에 좀 엄격하게 이제 이것에 대한 잣대를 대겠다 후보자 공천에 있어서 그런 것이라 이것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사실 저는 정순신 사태에서 저희가 분노했던 포인트는 학교 폭력 그 자체도 있지만 학교 폭력을 비호하는 뭐 어른들이라든지 네. 아니면 기관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분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조금 더 생산적으로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순신 아들이 얻었던 그 비호가 정순신 아들만 얻었던 비호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다던가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그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이 민주당 안민석 의원 아들의 학폭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는데요. 진위를 두고 지금까지도 두 사람이 계속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 사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저는 이건 좀 제 개인의 생각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국민적으로 어떤 학교 폭력에 대한 분노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민주당에서도 뭐 공천에 배제를 하겠다, 아니면은 뭐 어디서는 뭐 취업에까지 불이익을 주겠다, 뭐 대입에도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어떤 국민들의 그 감정에 편승하는 이야기는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 이 학교 폭력이라는 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뭐 학폭위 기록이나 이런 걸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은 어떤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는 이 진실을 가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도 않았고 권한을 갖추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예시를 들자면 실제 학교 폭력을 가해하는 측의 학생들이 숫자가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럼 만약 이 친구들이 입을 맞춰서 누구 한 사람을 학폭 가해자로 몰아간다면 피해자가 가해자가 뒤집힐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경찰처럼 이걸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증거 능력을 수집할 수 있는 뭐 이런 걸 갖추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냥 단순히 학폭의 기록이 남았으니까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것은 과거에 이제 뭐 우리나라 미투 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성범죄자를 처벌해야 하고 거기에 대한 뜻은 모두가 존중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럼 그 성범죄자가 아닌지 맞는지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 결과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리는 피해자들도 많이 존재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단순히 지금 국민 여러분들이 학폭에 분노하니까 우리가 거기에 더 강하게 처벌하겠고 더 이것을 강하게 성토하겠다, 이것만을 경계할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학폭 피해자와 가해자를 가르기 위해서는 이런 기준들이 필요하고, 이러기 위해선 학교에서 갖춰야 될 어떠한 권한들이 있어야 하며 그 권한들을 주기 위해선 이런 법리적인 것이 필요하다, 이런 논의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이야기는 전혀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단순히 지금 분노하는 것에만 편승하는 정치인들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이지 마시고 실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목소리도 들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덧붙이실 말씀 있으실까요? 뭐 이 부분에 대한 건 저는 좀 동의가 되고요.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면 어떤 집단이 의지를 밝히기 위해서 되게 단호하게 이렇게 내세우는 게 필요할 때도 있지만 사실 그 기준으로 설명되지 않는 여러 가지 삶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좀 상세히 들여다보고 구분해낼 건가 하는 노력은 필요할 것 같고, 좀 이어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 장해찬 최고께서 이거 이제 학폭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지 않은 채 만약에 제기한 거라고 하면 저는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피해자로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것을 저희가 주목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폭로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그것이 사실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다룰 때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년맞수 지금까지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국민의힘의 새 원내대표 선출 소식을 비롯해 MZ세대 등 청년층의 표심 잡기에 나선 여야 행보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